징역 5년을 구형받았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조금 전에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또다시 구형보다 세게 김건희 연루자를 처벌한 즐거운 화요일의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입니다. 이번 주에 졸업하시는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모든 건 잘 될 겁니다. 예전에 비공개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말씀 한 가지를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생방송을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너무 게으르다고 느껴서였다고요. 모든 방송의 사안에 대해서 저는 나름 철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연결시키고 해결하는 정치인들 개인의 욕망과 정치인들의 얽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그냥 방송 시간 내내 맞는 말만 하고 현실화가 안 되는 지식 자랑으로 끝나기가 좀 쉽습니다. 더 세심하게 정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일이 뉴스쇼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안 싸워서 좋다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걸 보면 매우 감사하지만 내가 또 현실에서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또 게으르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 돌아가는 걸 좀 더 잘 전달할 줄 알아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정치가 뭐 대단하냐고 하실 수도 있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본인들이 업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는 가장 낮고 지저분한 곳을 관찰하는 일이 정치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게 정치는 더러운 땅에서 씨앗을 어떻게든 키워서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열매라 함은 국민의 정부의 의료보험과 인터넷 보급, 참여정부의 경제호황과 검찰과 언론개혁의 시작, 문재인 정부의 팬데믹 극복, 남북방 정책, 평화외교, 그리고 지금 국민주권정부가 만들고 있는 많은 결과물들 같은 게 정치의 열매입니다. 그 영광의 열매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흙 속에서 기어다니는 미생물들이 치고받는 걸 살피는 일이 주로 정치면에서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끝이 안 보이게 여당이 당권 싸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싸우는 미물들 중에 당원들은 누군가를 골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해줘야 됩니다. 이번 당권 경쟁의 볼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래 언론이 특정 정파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싸움이 특정 언론인의 영향력을 줄이는 일이라는 믿음이 재래 언론인들 사이에서 생긴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그들 역시 이번 싸움의 이익 집단이 된 거죠.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요. 존경받을 만한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시던 한겨레의 만평가마저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이 살기가 저는 조금 무섭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재래 언론 비판하던 사람들 민망하게, 저 같은 사람 민망하게 마이크로 컨텐츠들도 개파 대리전을 치르고 있죠. 제가 무슨 고고한 학처럼 왜들 저렇게 싸우냐 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이 똑같다고 말하는 건 나는 원래부터 저 당의 애정과 관심이 없었고 저 당의 운명은 내 인생하고 관계없다는 냉소에서 나오는 발화일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냉소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소 대신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제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매불쇼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보수 진영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수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 당시에요. 이승만 박정희 그 사진이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사진 올려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 왜 이렇게 과를 더 얘기해야지. 지금 저는 과를 더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사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바뀐 게 아니라 네. 저는 공과를 다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을 이제 역사 논쟁을- 학살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심각한.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모두 공과를 함께 봐야 된다. 이제껏 관심 없으셨던 분들까지도 끌어들이는 아주 매력적인 말이었죠. 그때는 보수였어서 이승만 좋은 점도 얘기했어야 했다. 우리도 김대중 노무현 사진 걸듯이 그런 거다. 이 자리에서 이현주 의원은 결국 사과는 안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고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당내 싸움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냐.
그리고 이게 이번 싸움하고 무슨 관계냐? 저는 저 장면이 최근의 당권 경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보통 대선에서 승리하기 전과 후에 항상 보수로 지평을 넓힙니다. 안 그럴 수도 없고 안 그래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보다 천배만배 진보적인 정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려고 해도 보수 시민은 품어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대통령은 모두를 대표하니까. 그리고 이 대의를 따라서 탕류가 밀려 들어오고 나갔던 철새가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인물들 일부가 내면의 보수세를 꺼내서 새로 들어온 분들과 친해집니다. 요거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력은 새로운 표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여론에 못 이겨서 들였던 김종인 씨와 그분과 함께 들어온 보수적인 인물들이 당내 인사들하고 화합을 해서 당권파가 되고 세월이 지나서 이재명 당대표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죠. 좀 더 과거로 가서 통합민주 민주통합당 시절로 가보면 한나라당에서 밀려나서 민주당의 털을 잡은 정치인들이 당내 인사들과 화합을 해서 당권파가 되고 세월이 지나서 문재인 당대표를 밀어내려는 걸 당원들이 막아서 그 사람들은 안철수 당대표와 함께 신당을 차리고 그중에 다수는 당이 사라지니까 귀신같이 국민의힘으로 갔죠. 늘 있던 일이긴 합니다. 근데 2020년대 들어서 이 싸움이 더 어려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평론가들이 가끔 말해주는데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던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정치의 주류가 된 겁니다. 중국에서 정치하고 싶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으면 아마도 공산당원이 되려고 할 거고요. 일본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데 내가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그래도 당선이 되려면 좀 접고 자민당에서 시작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를 해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한나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가야 됩니다. 이러면 예전에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자유선진당 갔을 웬만하면 보수의 표를 던지고 보수 표심을 모아주는 일을 잘하는 동네에 껌 씹던 분들도 민주당으로 몰려 들어오는 게 디폴트가 됐다는 겁니다. 정치는 모두가 다 하는 거라서 반칙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정치를 하고요. 모든 걸 반칙으로만 하는데 그게 반칙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정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은 전부 다 같은 당으로 가는 추세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정치 자영업자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명하지 않은 인물이 지난주에 바이럴을 탔습니다. 영선우. 저것이 본명인지도 알 수 없는 누구는 우영선이라고 하던데 정치권 언저리에 흔히 있는 어떤 분입니다. 최근에 쓰신 글인데 이현주 의원을 안지 10년이 되어가는데 처음 만났던 건 국민의당 캠프였다는 발언이네요. 이걸 보고 궁금해진 사람들이 이분이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의 히스토리를 따라가 보았더니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안철수, 윤석열, 한동훈 등으로 이분이 만드신 지지 페이지의 이름이 때때로 바뀌다가 최근에는 뉴 이재명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오프라인 활동도 열심히 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컷오프가 되셔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재심 청구를 하고 단식 농성을 하던 분이 계셨는데 기억나십니까? 국민의힘 김진태 도지사 농성장에 방문하기도 하셨더라고요. 직접 찍으신 사진 같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이현주 의원하고 친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쪽 주장이죠. 그리고 이분은 수괴도 아니고 핵심 인사는 더더욱 아니고 그냥 별처럼 많은 정치권의 조그만한 위성들 중에 하나의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위성 하나의 모습으로 그 주변 별무리의 생김새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 메이저 시대를 맞아서 예전 같았으면 당내의 비율이 낮았을 어떤 특색을 공유하고 있는 인물들이 고화를 막론하고 많이 들어왔고 이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건 간에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당내 인사들을 결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 화학작용의 끝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기 자리를 오랫동안 그대로 지키고 싶은 정치인. 하던 대로 하면서 세상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재래 언론인. 그리고 여기에다 더해서 기왕 최근에 잘 나가기 시작한 거 앞으로는 세상에 평지풍파가 없길 바라는 뉴미디어 언론인들까지 이걸 물면 유시민과 김어준을 제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능적으로 이 방향성이 마음에 드셨는지 가세를 하게 됐고 이것이 뜬금없는 합당 반발 그리고 공소 취소 모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갑자기 이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통일되던 당이었느냐 민주당이. 민주당은 언제나 다양한 계파와 의견이 있던 곳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흘러온다. 안철수, 김한길, 이낙연도 민주당에서 당대표 해본 사람들이다. 김경민님과 저는 의견이 같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중정당으로서 확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당에 독이 될 수 있는 인사들을 죽을 고비를 해가면서 쳐내는 게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죽을 고생이라고 표현해드렸잖아요. 언제 그 고생 안 하려고 이상한 선택을 종당에 가서 하게 될진 몰라요. 저는 이게 진보 보수 싸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건전한 정치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 지금 이 순간에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다른 댓글이 있군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도구입니다. 쓰임이다 하면 버려지는데 도구에 몰랐던 점을 알았으니 잘 쓰고 버리면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결론을 시민들은 이렇게 내주고 계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래 언론인이나 뉴미디어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모르는 게 문제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대저 옳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풀네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임이 정말로 여당 원내의 다수가 맞고 정말로 힘이 세고 목소리가 세고 본인들이 예고한 대로 전국을 돌면서 선거까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청와대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겁니다. 분명히요. 이렇게 상상해보죠. 지금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죠. 부동산 개혁이 20년 만에 드디어 성과를 봐요. 그러면 이 공소취소 모임이 그러니까 공소취소를 하자고 할 거예요. 글로벌 사우스하고의 협력 관계를 어제부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를 하자 그럴 거예요. 정부가 업적을 세울 때마다 그 업적 끝에서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었다는 걸 떠오르게 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저처럼 과문한 사람이 느끼는 걸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이 눈치채지 못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류의 지적과 공소를 취소하자는 이런 류의 레토릭들이 앞으로 넘쳐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당에도 청와대에도 손해가 될 겁니다. 이미 시작돼서 막기도 곤란합니다. 트럼프 소식입니다. 간만에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크게 휘청였고요. 그 중심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있습니다. AI 관련 급락을 국내 언론이 첫 줄에 담고 있거든요. 팔란티어가 떨어진 이유 그리고 나스닥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경제 뉴스를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 여기도 정치면하고 똑같은 점이 있어요. 실체하고 무관하게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더 먼저 그리고 더 잘 팔리더라고요.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프로세스 기업입니다. 처음부터 국가를 상대로 서비스를 만든 B2G입니다. CIS나 FBI들을 상대하면서 컸죠. 창업자 피터 틸이 소문난 친트럼프죠. 트럼프 행정부가 좋지 않은 선택을 할 때마다 팔란티어의 주식이 흔들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흐름을 지켜보던 팔란티어의 내부 임원이 주식이 떨어질 걸 예측하고 300만 달러 정도의 주식을 미리 팔아버렸다가 걸려서 투자자들이 내부자를 따라 팔 수밖에 없었던 게 어제의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가 그동안 매겨온 대부분의 관세를 무효화시켰죠. 관련된 속보가 또 있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죠. 이건 미국 시장에서 안정을 의미하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와, 드디어 관세 취소됐다.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화장실에서 웃었다고 전해지죠.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관세를 덜 내게 됐으니까 미국의 수입업자들과 미국의 국민들이 돈을 덜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건 매우 당연하죠. 그런 관세를 관세 1세 왕께서 다시 책정하셨단 말입니다. 그저께 어제. 그리고 관세는 영원할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지고 트럼프 관련주, 더 나아가서 미국 주식시장 전체가 우울해졌습니다. 증명하자고 하면 세계 증시를 봐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EU와 중동, 아세안의 증시는 미국 하락세에 지금 현재 시각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가 가끔씩 괴리를 보여주는 순간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날이 점점 더 잦아집니다. 미국이 왕따가 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세 1세의 목리에 대해서는 김민하 평론가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룰라 다시오바 대통령 방한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국내 언론은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을 좀 더 즐겨 쓰더라고요.
그 주인공 격인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중국, 남아공 브릭스의 결속이 요즘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발이었던가요? 브릭스만 공통으로 쓰는 암호화폐를 만들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사우스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면 브릭스가 열쇠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러시아를 제외한 브릭스의 모든 정상을 다 만났습니다. 룰라 대통령한테 특히 공을 들이고 있죠. 청와대가 다시 열린 이후에 첫 번째 국빈으로 룰라 대통령을 초대했습니다. 질문! 이탈리아 극우 멜로디 총리도 청와대 왔었는데요. 정보. 국가 방문 손님을 접수하는 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멜로니 총리는 그냥 공식 방문, 오피셜 비짓이었고요. 최고 예우 등급인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짓은 룰라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온 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이 브라질하고 친해지는 데 쓴 가장 중요한 열쇠는 룰라 대통령과의 공통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보수검찰한테 핍박을 받고 극우 쿠데타를 막아낸 무수저 출신의 대통령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방한했던 시절의 외교 파트너였던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스토리가 닮아 있죠. 룰라 대통령 역시 첫 번째 취임 이후부터 나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스스로를 룰라의 브라질에서 경제정책하고 인권정책은 언제나 함께 발전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룰라 대통령도 우리한테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가득 들고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언론이 많이 짚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는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다음번에 재선하면 4선 대통령이 되는데 이후에 반 트럼프 전선을 확장시키는 일에 관심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도 트럼프에 맞서는 전 세계 대표 정치인이죠. 그걸 위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영향력이 유엔에서 커지는 걸 원하고 있고 트럼프는 유엔을 따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대리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토류죠. 한국 기업들은 브라질의 소비시장을 파고들기도 할 기회를 얻기도 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히토류 공급 파트너를 얻게 되는 기회라서 우르르 저기 보시다시피 몰려가 있습니다. 이게 브릭스의 좀 재미있는 점인데요. 지금은 중국이 모든 좋은 걸 다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 네 나라도 우리도 중국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심.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나라가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중국이 줄 수 있는 걸 줄 수 있다고 할 나라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히토류 있다. 우리도 제조업 있다. 우리도 소비자 많다. 등등입니다. 현대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지도자의 만남이기도 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향하는 경제 권력 이동에 대한 논의이기도 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끝으로 무서운 멕시코 소식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멕시코 최대의 마약 밀매 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맞죠? 네, 뉴제너레이션이니까.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두목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aka 엘 멘초가 사망했습니다. 멘초는 이름이 네메시오인 남자용의 흔한 별명입니다. 유명해지면 여기에 스페인어 정관사 L을 붙입니다. 그 유명한 철수쯤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체포 이후에 죽은 건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카르텔 단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은행이나 마트에 불을 지르고 진압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흔히 카르텔이 쓰는 방법인 서 있는 차들로 도로를 막은 다음에 그 차에 불을 질러서 군경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중 대부분의 폭력 사태는 올해 월드컵이 열리는 과달라하라에서 주로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에서도 이런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5월에 BTS 투어가 개최되는 세구로스 스타디움도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군벌이자 대기업급으로 성장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 사건에서는 미국과 멕시코 외교가 역할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관세하고 이민 문제에서 트럼프에게 굽히지 않았단 말입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근데 이 문제로 엄청나게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마약 카르텔에 대해서만큼은. 트럼프가 미군을 동원해서 카르텔에 대한 지상 공격을 하겠다고 한동안 떠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쳐들어가서 국가 수반을 잡아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 정치가 카르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이 무너지면 후계 싸움을 하느라 전쟁이 치러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그 리스크를 떠안기로 하고 보스를 잡는 선택을 이번에 한 겁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에게는 트럼프보다는 보스 엘멘초 선생님이 훨씬 덜 무서운 상대였다고 결과론을 떠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한테도 미국의 압박 때문에 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저쪽이 총을 팡팡 쏜다면 이쪽은 쿠폰을 팡팡 씁니다. 멕시코 카르텔보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카르텔을 없애겠다는 방식으로 멕시코를 위협했지만 저 카르텔은 미국 의회가 지켜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슈퍼 301조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김민하 평론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